매년 발생하는 5대 강력 범죄는 연간 46만 건. 살인,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같은 끔찍한 범죄 뒤에는 쉽게 잊히지 않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뇌 손상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플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한폭탄과 같아요. 저희가 먹고 살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집사람을 돌봐야 되니까. 하지만 사회적 관심은 가해자의 성향이나 사건의 잔혹성에만 집중되고 피해 당사자나 피해자 가족의 처참한 현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 체계나 지원 제도 역시 오롯이 피해자 편은 아닙니다. 초범이고 지금 경제적으로 부양할 가족이 있고 공탁했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양형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가해자 처벌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피해자 구제 부분은 피해자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하는 이제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봅니다. (2022년 5월) 부산 서면.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서 돌려차기로 뒤통수와 무수한 폭행을 당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산 부산 돌려차기 강간 살인 미수 사건. 그 사건의 피해자였지만 이제 제2, 제3의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책을 펴낸 김진주 씨를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주 씨는 범죄 예방을 하려면 무엇보다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명함을 건네줬는데요. 저도 이게 뭔가요? 이게 제가 계획 중인 범죄 피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지금 사업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명함입니다. 그래요? 진주 씨는 온라인 카페와 유튜브 채널,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범죄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도 범죄 시사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봤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피해자가 될지 몰랐고 범죄자를 뭔가 꾸짖거나 이런 적은 많았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구나. 그런 걸 깨달았을 때 많은 분들한테 범죄 피해자가 있다는 걸 좀 알려줘야겠다. 사건 당시 진주 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뇌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뇌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이렇게 뇌가 찢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뇌가 그 발길질에 맞은 부분이 아니라 그 발길질로 맞아서 그 반대편이 그 바닥이 짓눌려서 터진 거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MRI를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뇌신경이 손상이 돼서 다리에 마비가 왔다. 원래는 장애 소견을 받았습니다. 기적처럼 마비됐던 오른쪽 다리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된 진주 씨. 자신을 이렇게 만든 가해자 공판에 참석하는 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재판도 사실 안 가려고 했었어요. 저도 무섭잖아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한다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졌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중상에는 2, 3년 정도 받는다더라. 근데 사실 뭐 아빠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말리려고 하신 거겠죠. 혹시나 들어갈까 봐. 근데 저는 거기서 생각을 한 게 만약에 2, 3년 뒤에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제가 그 사람을 모르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정체를 모르고 산다는 게 더 무서웠고 그래서 처음에 가야겠다. 형사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 취급받기에 진주 씨가 앉을 자리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처음 재판에 갔을 때는 사실 저도 많이 두려웠고 그때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혹시나 내 얼굴을 보고 기억하면 안 되니까 마스크도 끼고 모자도 끼고 딱 들어갔는데 경위분이 막으시더라고요. 재판장에서는 모자 쓰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간절하게 절박하게 제가 이 사건 피해자인데 너무 무서워서 그렇다. 조금 어떻게 안 되겠냐 이러니까 그 경위분이 그러면 제 옆에 앉으시라 이랬는데 거기가 너무 귀퉁인 거예요. 왜 내가 되려 숨는 상황이 되지? 그게 단편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이러고 모자를 벗고 이제 정중하게 앉았거든요. 진주 씨는 첫 공판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일 첫 재판에 CCTV를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 CCTV를 보고 나서는 이게 심증에서 확증이 됐죠. 뭐가 있었다. 정말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 나를 저렇게 들쳐업고 갈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1심에선 가해자에게 살인 미수 등의 혐의만 적용 12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진주 씨는 낮은 형량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피고인 중심의 사법 체계에 무력감마저 느꼈습니다. 알지 말걸 그랬지. 처음에는 검찰에서 2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장이 12년을 구형을 하면서 범죄를 인정했다라는 사실로 8년을 감형을 해준 거죠. 그 기준에서. 저는 일단 그때까지는 자료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얼마나 반성문을 잘 썼을까. 1심이 끝나고 나서 그 재판 기록을 다 열어봤는데 거짓말로 다 빼곡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반성을 하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 거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주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사건을 알리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진주 씨가 입고 있던 바지에서 범인의 DNA가 검출되면서 가해자의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해자에 대해 강간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1심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특이한 점들이 많았거든요. 1심에서 통상 형사소송에서 이제 증거 조사를 한 번 한 증거들은 항소심에서 재조사를 잘 하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심에서 이미 진술이 확보되어 있었던 중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다시 소환을 하셔서 법대에 올리셔서 증언을 이제 모두 받아냈고요. 1심 과정에서도 제출된 증거들 중에 DNA 증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항소심 재판부께서 DNA 전면 재감정을 다시 지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잘 일어나지 않는 이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긴 한데 법관들이 오감을 활용해서 증거를 직접 만져보시면서 이제 검증을 하는 절차까지도 거쳤습니다. 진주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는데요. 이 때문에 보복 범죄의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민사소송을 이제 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이 기재가 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 즉 주소가 가해자에게 송달이 되는 바람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진주 씨는 보복 범죄의 불안함과 더불어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시선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사들의 댓글에 밤에 돌아다녀서 그래,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서 그래, 뭐 왜 그렇게 돌아다녔어, 뒤를 좀 돌아보지 그래, 그런 것들을 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그렇게 해 안 당할 것 같아서.
온라인에서 무심결에 내뱉은 말과 글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전문가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사건 자체도 굉장히 큰 고통이지만 그 사건만큼 그 뒤에 따르는 2차 가해도 상당히 많은 상태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그때 왜 늦은 시간에 거기를 갔느냐, 그때 네가 좀 이렇게 행동했으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안 그래도 비난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그런 씨앗이 되는 것들을 계속 던지는 경우, 이 사건 자체만큼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스스로를 치유. 진주 씨는 가해자의 형량만큼 자신의 생명이 연장됐을 뿐 항상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복범죄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게 형이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죽을 건 같다. 그냥 결과는 똑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불안도 많이 들지만 사실 그 범죄자가 무서운 건 아니에요. 제 죽음이 무서운 것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끝에 아랫집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1년 11월 인천광역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출동한 경찰 2명이 현장을 무단 이탈하며 피해를 막지 못해 큰 비난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윗집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아랫집 가족들이 크게 다쳤는데요.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저 집사람. 형편이 넉넉지는 않았지만 남부럽지 않게 단란했던 가족. 건강했던 아내와 취업을 앞둔 딸.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살뜰히 챙기면서 즐거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주 재밌게 살았어요. 또 충남에 가족들끼리 또 캠핑도 가고 유원지도 가서 더 2, 3일 놀다 오고 막 이런 가족이었는데 당시 범인의 칼에 목을 찔려 피를 많이 흘린 아내는 2분여간 심정지가 왔고 이로 인한 산소 공급과 응급처치가 늦어져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 하려고. 이제 저희 집사람은 그 현관문에 있고 딸은 엄마 바로 뒤에 마루에 이렇게 이제 서 있고 또 경찰은 와서 그 밑에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같이 있고 또 여경은 그 엄마 앞에 이렇게 있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범인이 내려온 거예요. 4층에서 3층으로. 네. 예. 근데 저는 설마 뭐 이런 생각을 못 했잖아요. 20년간 근무했다는 그 베테랑이 범인이 내려오면은 분리를 시켜놔야 되잖아요. 범인을 올라가라든지 아니면 범인을 데리고 내려가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만 데리고 이제 싸울까봐 범인하고 싸울까봐 저만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남자 경찰이. 여자 경찰만 있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바깥에 나가서 한 1분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딸이 악악 소리를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계단을 뛰어 올라갔는데 여경은 내려오고 내려오면서 이제 칼칼칼 막 이러면서 남자 경찰이 따라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CCTV 보니까 이제 여경만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올라가니까 칼을 이렇게 들고 딸은 여기를 이렇게 잡고 범인은. 예. 찔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긁히고 이렇게 칼로 잡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등이 위고 이제 상처가 많이 난 거죠. 집사람은 이제 칼 맞고 쓰러지고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 현장에서 이탈했던 경찰 2명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고
1심에선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아내. 병원비와 약값만 해도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상황. 아내 간병에 직장 생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은 뭐 이제 이렇게 한 2급이나 3급 정도 되는 경우에는 75 뭐 이런 식으로 무슨 평가가 있나 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한 90 이상이 나와버리니까 그 정도면 어떤 겁니까? 그 정도면은 이제 멍텅구리로 봐야죠. 이제 진짜 2-3살 정도로 봐야 돼요. 중국 유학 후 공사 인턴 입사를 앞두고 있던 딸도 손등과 얼굴에 큰 흉터가 남아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문제는 딸의 정신 상태입니다. 딸은 거의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지금 심각해져가지고 지금 그 돌봄인가 쉼터 거기 가서 이제 이 정신적인 그 교육도 좀 받고 저희가 다니는 그 병원이라는 데서는 정신 상태가 안 좋으니까 거기에 한 몇 달 입원을 좀 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죽어도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들이 살기가 힘든 거죠. 제일 흔한 것은 잠을 못 주무시고 그때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고 그때 생각들이 이제 떠오르니까 이제 너무 많이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 워낙 그 논란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조그만한 자극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들도 걱정되니까 좀 밥 좀 챙겨 먹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가족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 밥은 내가 챙겨 먹는데 왜 가족들이 신경을 쓰냐. 이러면 가족들도 좋은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니까 사실 가족들도 굉장히 괴롭고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더더욱 더 이제 고립이 되면서 혼자 집에만 있게 되고 외부 활동들도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욱 힘든 건 범죄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 수많은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람은 아파서 그냥 난리인데 일단 서류 같은 거 뭐 하다못해 주민등록증부터 해서 의료보험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 한 몇 개월을 그 짓 하고 다녔으니 환자를 못 돌보고. 그럼 범죄 피해자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라든지 구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좀 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서류 수발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요즘에 범죄 피해자 제도 국가에서 홍보할 때 원스톱이라고 잘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좀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물리적인 고통을 추가로 겪지 않도록 좀 많이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가 겪은 신변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피해자들은 실직이나 이사, 가족 해체 등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구조금과 치료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범죄 피해자나 가족이 스스로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에 적절한 시점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우리가 경찰에서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해서 송치할 때까지 통상 뭐 짧게는 1개월, 이제 길게 보게 되면 3개월 정도 통상 걸리는 기간인데 이 시점에는 그렇게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센터에 데려가서 경제적 지원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의료비나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는 한 검찰 송치 이후 단계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개입이 돼요. 이 시점이 늦는 거죠. 뭔가 급한 건 진짜 그 범죄 사건이 일어난 초기인데 그 사건 처리가 있어서 너무 느리다. 뭔가를 다 서류를 내야 하고 이미 병원비를 우리가 내야 그거를 이제 청구해서 그거 배상을 받아내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되려 가해자보다 심사를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정부 위탁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전국 지방검찰청 등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곳 한국범죄 피해자 지원 중앙센터에서는 매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결정합니다. 소주 이상 중상에는 뭐 중상의 구조금도 있고 사망 피해자 구조금도 있고 해서 보통 이제 많은 분은 1억, 많은 분들은 1억 정도, 뭐 작은 분은 뭐 1,000만 원부터 1억까지 그 구조 심의를 해서 의해가지고 상태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그 외에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돈들은 뭐 간병비서부터 뭐 이사비서부터 치료비가 또 뭐 억대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1,5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걸 특별 계류를 해서 뭐 그 피해자가 다시 정상으로 들어올 때까지 치료비는 계속 지원합니다. 올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예산은 1,370억 원으로 지난해 1,133억 원보다 늘었지만 매년 1,000억 원대 초반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자 직접 지원에 사용된 생계비, 치료비 등에 283억여 원이 사용됐고 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에 사용되는 간접 지원비는 543억여 원으로 직접 지원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작년 1인당 평균 구조금 지급액은 유족 구조금 7,582만 원, 장애 구조금 2,921만 원, 중상해 구조금 93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46만 건에 이르는 강력범죄 발생 대비 피해자 보호기금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2015년에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들어오면서 벌금을 납부하는 가해자들의 수가 줄어요. 벌금액이 애초에 줄어요. 근데 그 액수의 8%만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 금액이 크게 모여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럼 그 기금법을 가지고 집행하게 되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도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당장 그 범죄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예산 이제 돈과 금액과 관련된 부분이 좀 위태위태하게 되면서 그 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취지가 잘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안내가 누락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범죄 피해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범죄 피해자 그 권리 보호 절차의 종이가 있는데 그게 딱 한 장이거든요. 흑백 종이를 줘요. 근데 사실 범죄 피해자는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집중력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그 한 장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저는 거의 1년 4개월 동안 재판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센터 연계도 안 됐었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조금 재수가 없는 사람에 속했죠. 피해자 법률 지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는 가해자는 국선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는 반면 피해자에게는 지원이 없습니다. 처음에 법률적인 지원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지원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법률 자문은 거의 없고 제가 다 알아서 했고 그런 게 없었어요. 법무부가 지난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실제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로 경제적 지원에 이어 법률 지원을 꼽았습니다. 지난 2월 말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8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관문만 남겨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에 한정됐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의 지원 범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 강력 범죄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등사를 법원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 절차를 마련한 게 핵심입니다. 본인이 범죄 피해 당한 것처럼 사건을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판사 딸이면 그렇게 할 거냐. 판결이나 그 처리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고 범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일으키는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돈을 바라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생계비하고 기본적인 생계비는 정부에서 이게 뭐 소송이 끝나든 뭐 보상금을 받든 뭐 재판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살 수 있게끔은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처럼 범죄는 누구에게든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단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범죄 피해자들이 아픔을 딛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